흔들었어요. 야, 이 뻔뻔한 년아. 남의 남자 가로채놓고 뭐? 결혼? 네가 감히 내 남자랑 결혼해? 이 미친년아. 수진아, 왜 그래? 이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왜 이래? 네가 내 남자 빼앗아간 거 잊어? 너 같은 년이 한 짓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지. 돈 많은 남자가 그리 좋냐? 그래서 친구랑 결혼할 남자를 빼앗아간 거야? 더러운 년아? 수진이는 계속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고, 저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려드는 수진이를 온 힘을 다해 밀쳤습니다. 뻔뻔한 년! 남자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만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내가 네 남자를 빼앗았다니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언제 네 남자를 빼앗았다는 거야? 너 설마 너 대신 맞선 본 걸로 이래? 너 대타로 나갔다가 그 남자랑 잘 돼서 결혼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냐고. 왜? 그 남자가 돈 많고 재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남의 직장에서 행패 부리는 거니? 그동안 네가 아무리 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해도 나 그냥 좋게 웃어넘겼어. 왜 그런 줄 알아? 네 말대로 능력 없고 가진 것 없어서가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네가 괴롭혀도 되는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난 단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같이 지낸 친구였으니까. 거기다 넌 내가 결혼할 사람을 이어준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이해하고 없던 일처럼 묻으려 했어. 진심으로 너한테 고마워했다고. 그런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맨날 아무 말 못하고 당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래서 남의 직장까지 와서 이런 막말하는 널 이해하고 참아줄 것 같니? 웃기지 마.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너야말로 참 뻔뻔한 년이야.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순 거지인 줄 알고 나한테 네가 볼 맞선 떠넘긴 거잖아. 없는 것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놀아봐라.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있는 집 자식이라니까. 왜? 배 아파?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네 남자 빼앗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돼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선 넘는 짓이잖아? 뭐? 인연 봐라. 잘 사는 집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아주 기세등등이다. 내 말에 토도 못 다루고 웃던 년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애초에 그 남자는 내가 선볼 남자였어. 네 년이 가로채도 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거지 같은 네가 넘봐? 거지는 당신 같은데? 뭐?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고개를 돌리니 남자친구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일이 일찍 끝나서 저와 저녁을 먹으려고 회사까지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난리통을 보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그 누구보다 차갑게 날카롭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같은 인성을 가진 여자 혐오스럽습니다. 본인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본데 당신 같은 여자가 때로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침 한 번 뱉고 욕만 할 뿐이죠. 뭐? 넌 뭔데 끼어들어? 접니다. 당신이 빼앗겼다는 남자가. 그런데 저 압니까?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나요? 그쪽이 본인 대신해서 대타로 친구 보내놓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그쪽 꼴 되게 추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니까 배알이 꼬여서 일어나 본데 그거 열등감으로 진상 피우는 겁니다. 이럴 시간에 인성이나 올바르게 잡으세요. 그게 그쪽한테는 훨씬 이득일 겁니다. 누가 당신 같은 막대 먹은 여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아마 그날 예정대로 그쪽이 나왔다면 저는 절대 당신 같은 여자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 행실이나 바르게 고치세요. 괜히 내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오명 씌우지 말고. 자기야, 괜찮아. 앞으로 저런 사람은 미리미리 쳐내. 사람은 정으로 곁에 두는 게 아니야. 놀랐을 텐데 어서 가자. 아참, 오늘 일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쪽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죠. 폭행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웃기시네. 저딴 거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야. 내가 그런 거로 쫄 것 같아?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친구를 안 입겁게 쳐다봤어요. 좋은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니 친구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난 뒤로 우린 변함없이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곧 있으면 부부가 됩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정말 고소를 진행했고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엄청난 금액에 작아진 친구는 제게 미안하다며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앞으로도 친구 사이로 좋게 지내자고 했어요. 남들은 그런 형과 무슨 친구냐며 욕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계속 곁에 친구로 두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과시하려고요. 그럼 수진이는 얼마나 배 아파 죽겠어요? 생각만 해도 고소하네요. 이렇게 그동안 당한 서름을 갚아주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니만 이른 아침부터 내내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올해는 작년처럼 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어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 이렇게 울적한 날에 비가 내리는 것인지 날씨도 제 마음을 아는 걸까요? 오늘은 저희 엄마의 3번째 기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신 것 같아 너무 슬퍼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 인생을 돌봐주셨습니다. 어떻게 돌봐주셨느냐고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7년을 만나온 남자친구가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뤄오기만 하던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결혼을 하자고 했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다시 좀 어떻게 해야 하냐? 원형우선이라도 타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누구 탓을 하겠어. 내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지.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미치겠네. 나 이제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봐. 미안하다. 미안해. 승희야, 내가 너한테 자꾸 못난 모습만 보여준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도 이참에 그냥 나랑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진심이다. 아이고, 아저씨.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는. 그게 오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야? 하여간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말하는 자체를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야, 알아?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 마음만 먹으면 그 돈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망했다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지. 안 그래?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우울해하고 있겠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아니잖아. 말이야 쉽지. 나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엄마 아빠가 그거 어떻게 벌었을지 내가 알고 있잖아. 승희, 네가 내 입장 돼봐. 와,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인가 봐. 왜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인지. 내 인생도 진짜 거지 같다. 거지 같아. 나 너한테 한 말 그거 진심이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듣기만 해도 정말 우울한 대화죠. 그 사람과 저는 길고 긴 연애를 해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오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투자를 하다가 크게 돈을 잃었을 때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창 주식이며 코인이며 더 올라갈 그것이라는 소문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던 때에 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역시 그 투자에 끼어 있었죠.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께 설명을 한 뒤에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순간에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그 사람은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했어요. 차라리 자기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죄책감은 없었겠지만 부모님 돈이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맛있지? 여기 TV 나온 맛집이야. 우리 동네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왔지.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자, 일주일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오케이? 네가 고생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너 기다리면서 빈둥거리기만 했지. 내가 이런 걸 먹을 자격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진짜 적당히 해. 어? 내가 그만 우울해하랬지. 우울해할 시간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 생각하라니까는. 그리고 자기가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분명히 종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 쥐어싸매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게 뻔한데 그게 더 힘든 거야.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나 자기나 똑같이 고생한 거야. 알겠어? 그만 우울해하고 얼른 먹어. 자기가 기분 좋아야 나도 기분이 좋지. 응? 얼른 먹어봐. 그 사람은 투자 사건 이후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우울해할까봐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제가 더 밝게 대했고 돈 걱정하지 말라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연애하면서 저는 늘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돈을 벌든 둘 중 한 명이 벌면 좋은 거고 둘이 같이 벌면 더 좋은 거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자라온 저였기에 힘든 시기에도 저는 늘 긍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순간이 오더라도 애써 우울한 기분을 떨쳐냈어요. 제가 우울하면 그 사람이 더 우울해할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긍정왕이던 저도 감당할 수 없던 순간이 있었어요. 있잖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아이 가졌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2줄.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거기서 붉은색 2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지금 그 사람과 나의 경제적 상황,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 그 사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등등. 심장이 확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나서도 혼자서 일주일이 넘도록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사실 물어본 것도 아니죠. 그냥 떠봤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순간도 참 떨렸습니다.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낳아야지. 낳아서 길러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자기가 임신하고 우리가 아이 낳아서 키우고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서둘러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를 되게 원망할 것 같아.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 그런 일 생기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너를 원망할 것 같아라는 그 사람의 대답.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이 더 컸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고 씁쓸했죠.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더더욱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임시 초기인데도 계속해서 이래서인지 계리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서야 말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 자기도 그때 그랬잖아. 아이 생겨서 결혼하고 살면 나 원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말을 못했지. 미안해. 너 몸은 안 아픈 거야? 괜찮은 거야? 우리가 아이가 생겼었구나. 그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그 사람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저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맞았어요. 그건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겠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힘든 와중이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의 도움으로 그 사람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전에도 카페를 좋아했고 자주 이용했던 터라 그 사람은 자기 그 카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결핍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창업하였어요. 둘이 함께 발품을 팔아 오픈을 한 매장이었죠.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를 그 사람의 매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과 저한테 각자의 일을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었죠.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자리 잡히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만남도 잦아졌죠. 저희 둘 다 아는 지인들과 만남이 잦아질수록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심란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우리는 너희가 보자길래 이것들이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려나 하고 왔구만. 야, 쥐서봐. 이러다 승희 노처녀 되게 생겼다. 어? 너도 이제 어느 정도 다리 잡았잖아. 그러면 더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해. 결혼도 타이밍이다. 오래 만났다고 무조건 결혼할 것 같지? 아니야. 타이밍 놓치면 너 승희가 너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서 떠날 수도 있는 거다. 너 진짜 승희 놓치면 네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하는 거야. 당연하지. 야, 너 솔직히 말해서 승희 같은 애가 어디 있냐? 내가 너 힘들다고 굴파고 들어가고 했을 때 그때 승희한테 너랑 헤어지는 거 어떤 역구까지 했었다. 진짜야. 너무 좋은 사람인 거 너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애가 네 옆에서 뒷바라지만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너 챙기느라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해. 어차피 너희 지금 뭐 부부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저희 주변 지인들은 저희를 볼 때마다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우리가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달랐죠. 사람들이 결혼에 관하여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결혼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나랑 승희는 지금 관계로도 충분해. 안 그래 자기야?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하잖아. 너희가 몰라서 그래. 우리들이 얼마나 끈끈한데. 나는 거짓말 못해. 지금 내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승희한테 거짓말로 너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나는 내가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내 선택으로 결혼할 거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 야, 너 말 되게 희한하게 한다. 야, 네가 결혼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을 때 승희가 싫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 자식 이거 보길 겨워서 정신을 못 차리네. 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승희한테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바로 소개해줄 수 있어, 임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말이 참 그렇죠? 그럼 나한테 확신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결혼할 사람으로는 아닌 거라는 소리인지 뭔지. 더군다나 저런 소리를 단 둘이 있을 때 저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점점 충격이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연애하면서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주 최악의 생일로 남았죠. 야, 승희야. 박승희.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너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빨리 다시 들어가. 애들 민망할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애들 민망할 거는 생각이 들고 나 민망하고 나 자존심 상할 거는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너는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럼 나랑 헤어져. 헤어지고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찾아서 만나. 그러라고. 제 생일이었던 그날은 지인들과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도 저희의 결혼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죠.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결혼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더 듣고 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당황해서 저를 쫓아나왔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람들 민망하게 왜 뛰쳐나가냐고 하더군요. 참 서러웠습니다. 네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나 보네. 아, 그 배려심이 나한테만 없는 거였구나. 그렇지?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나랑 헤어지면 되겠네. 헤어지자 그럼. 너 나한테 거짓말 못하겠다며. 와, 거짓말 못해서 나한테 결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기나 해? 그 소리가 뭔데? 그럼 나를 왜 만나?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이 다 돼가도록 연애하는 거야. 알아? 대체 나를 왜 만나? 나를 왜 만나냐고?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자야. 사람들 앞에서 꼭 그런 소리를 해야 너는 속이 시원해?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너랑 결혼 못해. 나 이제 일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 이제 좀 자리 잡아간다고 덜컥 결혼해? 나는 결혼해서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적어도 너랑 결혼할 거면 내가 돈도 지금보다는 더 벌고 능력도 더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너 민망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너 기죽지 말라고 너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까? 나는 싫어. 차라리 민망하고 너 서운한 게 낫지.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 누가 너한테 당장 언제, 몇 월 며칠 날에 우리 결혼할지 정해? 내가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뭐 당장 결혼을 하자고 했어? 나도 싫어. 나도 지금 결혼하는 거 싫어.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라도 결혼은 당연히 승희랑 해야지. 그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그 말도 못해? 나는 그 정도 생각도 없어?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나를 이때까지 만나온 거야? 뭐 네가 기다려달라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무조건 네 대답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 그런 거지? 너는 대답부터가 틀린 거야. 알아? 그거를 꼭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승희야, 내가 그걸 꼭 말을 해야 네가 아는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런 거야.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무당이야? 내가 네가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네가 여태껏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나랑 결혼하겠네 뭐 이딴 생각이 들 것 같아? 핑계를 댈 거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들이 하는 말 그거 틀린 거 하나 없어. 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랑 오빠도 나한테 네가 더 결혼 미루면 그냥 헤어지래. 어제 말에도 나한테 선보라고 얘기했었어. 알아? 결혼 얘기만 나왔다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는 그 사람한테 질리고 상처를 받아가던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오빠도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데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서 제 연애에 관여할 건 없죠. 엄마랑 오빠도 제 연애에 관여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랑 제가 연애를 그렇게나 오래 했고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온 걸 다 알고 있는데 결혼은 하지도 않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 사람이 카페를 창업하고도 저희가 계속 결혼 얘기가 없자 엄마는 제게 선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차라리 선을 봐. 이게 지금 뭐니? 어? 내가 너를 몰라? 네가 몇 년을 그 녀석 만난다고 뒷바라지하고 마음고생하고 그거를 엄마랑 네 오빠가 모를 것 같아? 승희야, 엄마랑 오빠는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너 차라리 선 봐. 일단 만나봐봐. 네 사진 보더니만은 선 보고 싶다고 엄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연락이 오는데. 너 지수 언니 알지? 그 언니 시댁에 너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대. 치과 의사라더라. 선 봐봐. 그쪽은 너 마음에 든다고 선 보고 싶다고 하더라. 일단은 나가서 만나봐. 여자는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어?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잘 만나고 있어. 내가 헤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선을 봐. 야, 그 자식 그거 잘못된 거야. 나도 수정이랑 4년을 만났어. 나는 내가 수정이랑 이제야 결혼 준비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어. 그런데 그 자식은 니들 7년을 만났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 봐봐.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아? 엄마 말대로 해. 일단 선자리 나가서 만나봐. 당시에 저희 오빠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새언니와 말입니다. 언니랑 오빠도 연애를 짧게 하는 편이 아니었죠. 엄마도 오빠도 지인들도 모두가 다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만 이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선자리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짓말 같아? 나도 너랑 똑같아. 너 거짓말 못해. 선자리 들어왔어. 그것도 계속. 내가 지금 너한테 이 말 왜 하는 줄 알아? 나도 한계가 있다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계속 핑계대면서 나랑 결혼하느니 마느니 얘기로 시간 질질 끌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나한테 말을 해. 나도 더는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도 나 이제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 내가 너한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대? 내가 너한테 나는 일절 결혼 비용도 안 될 거래?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거 말했어? 너는 나를 몰라? 너야말로 나를 모르냐고. 더 핑계 댈 거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드러내 보자. 그냥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의 차이도 크게 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가진 게 있어? 너희 어머님이랑 형님이야 건물도 있고 사업도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그럼 나라도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래? 남자들은 그래.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해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결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한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순전히 내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 좀 더 줘. 어? 너 알아서 해. 네가 언제 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너는 그냥 네가 제일 중요하잖아. 네가 제일 먼저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 하던 대로 해. 너 하던 대로 너 먼저 생각하고 너만 생각해서 결정해. 맞잖아. 언제 한 번이라도 네 결정에 내가 걸렸던 적이 있어? 그냥 너 원하던 대로 네 생각만 해. 나도 이제는 내 생각만 할 거야. 돈 핑계 아니면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경제적 차이가 나지 않냐는 핑계. 그놈의 핑계는 끝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안 식구들 그 누구도
돈 가지고 사람 따지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도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돈 모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저는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늘 같은 핑계였어요. 남자는 그게 아니다. 남자는 자기가 능력이 돼야 한다. 뭐 그런 소리를 해댔죠. 그렇게 저는 생일날 대판 싸우고서 일주일가량 그 자식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펑펑 울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서서히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말입니다. 엄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운전 중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 큰일이 생기고 나니 남자친구랑 헤어져야겠다 뭐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그 순간이 버거웠고 괴로웠어요. 내가 누구와 인사를 하는 것인지 누가 내 손을 부여잡고 울었는지 인지도 잘 안 되었죠. 승희야. 그러던 중에 그 자식이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겠죠. 엄마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자식을 보는데 제가 거기서 멍청하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 사람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탈진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도 참 멍청하죠? 그렇게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무너져 내리다니. 바보 같게도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또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 사람도 그걸 알았겠죠? 아마 그 자식은 연애 기간 내내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죽음을 이용하려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승희야, 우리 결혼하자.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장소도 아이러니하고 상황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여자친구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다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싶었어요.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너무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자. 너 아까 그렇게 우는데 그거 보는데 내가 너무 괴로웠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너 생일 이후로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나 정말 생각 많았어. 네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 네가 혼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알겠더라. 둘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잘할게. 네가 나한테 해줬던 거 그거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승희야. 그 사람 말로는 저와 그렇게 다투고 난 뒤 저와 연락도 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돌이켜보니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저한테 참 못난 남자친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그렇게 못났는데 제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고 기다려준 걸 깨닫고 나니 확신이 생겼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펑펑 우는 걸 보는데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나요? 하여간 말은 참 잘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는데 물론 엄마 장례식장에서 들었지만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는데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엄마 장례도 다 안 끝났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엄마 장례 다 지나고 나서 좀 천천히 얘기해보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지금은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 사람은 제 대답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하자고 하면 제가 당연히 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거겠죠? 당장은 대답하기가 어려우니 일단은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제 말에 그 사람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거 아는데 승희야, 우리 7년 만났어. 네 말대로 7년이나 만났어. 너는 당연히 나랑 결혼해야 하고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해야 해. 우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되잖아. 나 이렇게 큰일 겪고 나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랑 결혼해서 잘 살 자신도 있어. 그리고 네 말대로 누가 돈이 얼마나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안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남겨두신 유산도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아까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건물 남겨두셨다던데 그거 형님한테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거지? 아니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하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네 앞으로 주신 건 잘 챙겨야지. 뺏기면 좀 그렇잖아. 뺏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자식이 대뜸 되게 결혼을 하자고 했던 이유. 그것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내게 결혼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드러나버리고 말았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오빠가 받게 될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뺏기면 좀 그렇잖아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와 그 자식이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가 후다닥 달려오더니만은 그대로 그 자식 얼굴을 퍽 하고 쳐버렸어요. 오빠! 제 오빠였습니다. 당시엔 오빠의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새언니가 말릴 새도 없었나 봐요. 오빠는 그 자식을 그렇게나 세게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서 나가떨어진 그 자식이나 그 상황을 목격했던 저나 어안이 벙벙해서 저희 오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는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그 자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미친놈이네. 야,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어? 야, 대답을 해봐. 말을 해보라고. 너 그때 사연호텔 갔었지? 일요일에. 여자랑 맞선 보고 그거 너 맞지? 너 나랑 눈 마주쳤었잖아. 아니야? 나는 네가 너무 뻔뻔하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서 그 여자랑 시시덕거리길래 나는 너희가 당연히 헤어진 줄 알았어. 야, 그런데 네가 여기를 기어와? 너 얘한테 뭐라고 했어? 무슨 소리 했냐고? 뭐야? 얘기해봐. 뭔데? 참,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한 내용이네요. 그 사람은 저희 오빠한테 흠씬 두들겨 맞을까봐 두려웠던 건지 발뺌도 하지 않고 이실직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와 만나면서 봤대요. 저와 만나면서 선을 봤다는 건 여러 명이 여자와 선을 봤다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식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뺏기만 아깝지 않겠냐는 말까지 모든 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던 놈이랑 7년간 뭘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 자식은 핑계를 대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원해서 나간 선자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야, 승희야. 엄마가 하도 선발하고 닥달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였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도 선봤었어야겠네. 우리 집에서 나보고 선보라고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심지어 내가 그날 너한테 얘기까지 했었잖아. 나는 집에서 선보라는 얘기까지 듣고도 너 만나는 거라고. 와, 그런데 너는 직접 선을 보러 나갔었네? 왜? 조건 좋은 여자 있으면 만나려고? 너 사람이 참 별로다. 어? 나한테는 그렇게 남자는 자기가 능력이 돼야지 여자가 능력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해놓고서는 이 여자 저 여자 간 보면서 조건 좋은 여자 만나려고 했던 거야? 이거는 뭐라고 변명할 건데?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 네가 선본 여자들보다 내가 조건이 좋았나 보다.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보면 이거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니?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너 그냥 빨리 가. 나한테 눈에 띄지도 말고 그냥 좀 가. 가라고. 야, 승희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야, 지서봐. 너 미쳤냐? 너 진짜 그런 거야? 꺼져. 꺼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재수없는 자식. 꺼지라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그놈을 알던 지인들, 저의 친인척들, 친구들 모두가 그놈의 만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 소란스러웠던 터라 어느새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저희 주변으로 모여 있었더라고요. 그 자식은 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망을 쳤죠. 저는 그날 사랑했던 사람을 2명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예전의 그 사람을 말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때 그냥 저 혼자 착각했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구해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인간과 헤어지게 말입니다. 물론 세원이와 오빠도 저를 구했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이틀째가 되던 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저희 오빠의 속도 말이에요. 아우, 승희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 세상에, 얼굴이 많이도 상했네. 진작에 어머님 얼굴 뵙고 지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늦게 왔네. 지섭이 아버지는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늦을 것 같아. 아유, 승희 오빠죠? 이렇게 보게 돼서 마음이 영 안 좋네. 나는 지섭이 엄마예요. 애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주 봐요. 엄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 변호사님. 아무래도 두 사람이 지금 어머니 장례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 분 모시고 왔어.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 사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그래도 이제는 남배 둘만 남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 우리 지섭이도 이제 이 집 식구 될 테고. 저희 헤어졌어요. 와주신 건 감사한데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유, 헤어지기는. 너희가 하루 이틀 만나? 지섭이한테 얘기 들었어. 어제 좀 다퉜다면서. 아유, 잘 만나다가도 가끔 크게 다투고들 하는 거야. 승희 오빠, 잠깐 시간 좀 돼요? 우리 승희랑 지섭이 결혼하면 지섭이도 이제 이 집 상이고 식구니까 유산 나누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어머, 아가씨, 뭐예요? 어머, 아주 모자가 똑같네. 이거 보세요. 우리 아가씨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그쪽 아들이랑 헤어졌다고요. 뭐? 잠깐 싸워? 아주머니 아들이 얘기 안 했어요? 아주머니 아들이요. 우리 아가씨 몰래 선보던 거 그거 저랑 이 사람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싹 다 들통나서 완전히 끝났다고요. 변호사를 데리고 와? 혈육이 틀어져? 나가요. 나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여기가 어지러고 와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나가라고! 그 사람의 엄마는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헤어졌다고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아들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될 터이니 변호사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유산을 나누자고 했죠.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는다고. 저희 새언니 역시 오빠 못지않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지라 새언니는 어디서 소금을 구한 것인지 한 바가지를 그 여자한테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꺼지라고 했죠. 자기 아들이 선본 걸 들킨 건 못 들었었나 봐요. 그 늙은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황급히 변호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들켰어?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뒤집어놨죠. 그 인간들이 와서 속을 뒤집었다고 해서 엄마의 장래에 제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길을
내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자식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저랑 그놈이 함께 살다시피 한 세월이 7년인데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결혼 비슷하게라도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인정한 관계여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증거도 필요했고요. 그런데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자식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식을 만나오면서 제가 금전적 도움을 줬던 부분들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카페 창업 비용, 생활비 명목의 비용, 제가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해왔던 돈이 증거가 되었고 이체한 내역이 뒷받침해 주었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식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기 연애의 결말은 결혼일 거로 생각했던 제게 그 자식과의 이별, 그리고 고서는 반전을 가져다 주었죠. 결국 그 자식은 법이 무서웠던 건지 군소리 없이 제게 그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저희 지인들 사이에서 쓰레기로 낙인 찍혀 모임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죠.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결말과 제 결말이 맞았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간 쓰레기 그 자체인 남자와 장기 연애 후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을 구했다는데 의미가 크긴 하지만 말이에요. 현재 저는 여러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더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밝은 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이혼 여성입니다. 저는 철이 없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사업한다며 전세자금까지 다 날려먹은 남편에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살아준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는 시모를 만나 고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선택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바보같이 지금까지 제 인생과 청춘을 낭비하며 평생 시댁과 남편에게 이용만 당하고 살게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태어나 그런 무식하고 막대먹을 시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 시어머니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입장이라면 제 남편과 시모를 상대하며 버티고 살 수 있으셨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 혼자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 빈자리가 티나지 않게 아빠는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셨고 저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커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야 아빠가 얼마나 제게 큰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며 사셨는지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혼한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데다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것 같은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아이 같은 순수한 그의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고 앞뒤 안 가리고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보였던 문제들은 저는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로 아들 둘을 키우시느냐 꼬장꼬장한 데다 조금 억척스러워 보이시는 시어머니에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초년생에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조금은 아이 같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저희 아빠는 조금 걱정스러워 하셨거든요. 결혼은 인륜대사인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며 정말 괜찮겠냐는 아빠의 말도 그땐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와 빨리 결혼해 함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보기엔 마땅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니 하나뿐인 딸을 차마 말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제가 저를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곳곳에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저는 그저 감정만 앞서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저희 집안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조건을 걸고 넘어지며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혼수나 집도 똑같이 다 나눠 장만한다며 신혼 살림이나 집도 똑같이 반반으로 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우기는 통에 저희 집은 사실 조금 무리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미안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대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아빠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며 나중에 잘 돼서 모두 갚아드리면 된다는 판단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 참으로 바보 같게도요. 결혼 후 저는 시모의 모진 괴롭힘과 철없는 남편의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엄마 없이 커서 근본 없이 자라왔다고 해도 그렇지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떻게 국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몰라? 도대체 네 아빠한테 뭘 배우고 온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여자가 물 묻히고 크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아빠가 저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며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배워볼게요. 사실 시댁에 가면 자신의 아들은 빼고 저에게만 일을 시키며 저희 아빠 욕하는 시모의 모습에 조금 화가 나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시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더욱이 아빠는 하나뿐인 귀한 딸한테 물 묻히기 싫다며 그런 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배우면서 해도 늦지 않다며 살림이며 요리며 가르쳐주지 않아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니 정말 제가 부족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를 섭섭하게 했던 것은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를 편들어준다고 시모에게 하는 말들이 저를 더욱 섭섭하게 만드는 말들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주영이 장모님 안 계셔서 장인어른이랑 산 거 알잖아. 원래 부족한 거 알고 며느리 받아줬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불쌍하니까 엄마가 그냥 예쁘게 봐줘. 요리도 청소도 못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시모한테 왜 저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억울한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준답시고 눈치 없이 그런 시모 앞에서 저를 더욱 깎아내리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를 편들어주는 것도 시어머니가 정말 지나치다 싶다 생각되는 그때뿐 제가 계속해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자신이 제 편을 들어주면 시모가 더 저를 괴롭힐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르는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늘 한다는 소리가 저에겐 본인의 아들이 아깝다는 말이었습니다. 인물 좋아, 성격 좋아, 좋은 대학 나와, 능력 있어서 대기업에 다녀.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네가 우리 재영이보다 똑똑하기래, 직업이 좋기래. 청소도 못해, 요리도 못해. 그렇다고 네가 우리 재영이보다 혼수를 더 해왔니? 막말로 우리 재영이 정도랑 결혼하려면 혼수라도 너희 집에서 더 많이 해와야 했던 거 아니야? 반반씩 똑같이 하자고 했다고 어쩜 정말로 똑같이 해오니? 어디서 저런 게 굴러와서 우리 재영이 앞길을 막으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조건으로 따지자면 저도 남편에게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녔고 이성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주변에 저를 쫓아다니는 남편보다 능력 있는 괜찮은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저는 이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리라는 직급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말대로 속물적인 계산으로 따지자면 누가 봐도 남편보다 제가 더 아까운 사람이니 저야말로 남편이 아닌 더 잘난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했던 게 맞는 건 아닌지, 남편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해와야 했던 것은 아닌지 시어머니에게 묻고 싶다는
유치한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반 공평하게 혼수를 해왔는데 왜 저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황당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게다가 엄마 없이 자란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 대신으로 생각하며 잘 지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면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인지 아니면 남편이 결혼한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거짓인 건지 결혼 전 저만 생각하고 저만 챙겨주던 사람은 사라지고 180도 다른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들어온 집안에는 연차를 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으며 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자기야, 집을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해? 요즘 계속 청소랑 밥이랑 집안 살림들 계속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알아? 결혼 전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이,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라면서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야, 나도 매일 일하다가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거라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 살림해? 앞으로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저는 돌변한 남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며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시모에게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 들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은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명절 며칠 전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명절 되려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퇴근하고 어머니 집으로 와서 음식장만을 같이 하자니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니?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해야 할 건 해야지. 그럼 우리 찬란 재영이랑 결혼해놓고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니? 어머니, 알겠어요. 그러면 재영 씨랑 퇴근해서 같이 갈게요. 회사 일 마치고 피곤할 우리 재영이를 왜 데리고 오겠다는 거냐? 너 혼자만 오면 된다. 이만 끊는다.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숨겨왔던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철없던 남편이 기어이 일을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일을 수습하느냐고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저 몰래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저와 반반 낸 전세금을 빼돌려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순간 이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데다 고생시켜 딸을 시집보낸 아빠 생각을 하니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일을 수습하느냐고 회사를 다니며 퇴근한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죠. 화가 난 전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었고 남편은 사과를 하며 그런 저를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대신 자기가 우리 집 다녀올 동안 내가 집안 청소랑 빨래랑 다 해놓고 있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여보.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엄마 혈압도 있는데 이 사실 아시면 쓰러지셔. 자기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당장 죽는 얼굴을 한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마음이 약해진 데다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께서 정말 잘못되실까 하는 걱정에 순진하게도 저는 또 그이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겠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집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있어야 해. 그렇게 알바를 하던 편의점 사장님께 며칠 양해를 구하고 회사 퇴근 후 시댁에 가서
저는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안부가 궁금하다며 남편과 통화를 하고 온 시모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너 이게 무슨 소리니? 시댁 와서 명절 음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우리 재영이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시어머니 집에 가서 명절 음식 하게 생겼다며 네가 재영이한테 청소며 빨래만 다 맡기고 나왔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어떻게 네 남편에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는 제가 다 하는데 어머니 댁 와서 음식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이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들복 갔으면 그랬겠어. 결혼 전에 내가 차려준 밥만 먹고 내가 빨아준 옷만 입던 우리 귀한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해? 다시 한번 채영이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그때는 너 가만 안 둔다. 정말 사돈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어쩌면 저렇게 애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건지.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아빠 손에 홀로 키워진 것도 그랬고 혹시 그게 남자 혼자 키운 딸이라 그렇다고 흠이라도 잡힐까봐 내 아버지 욕먹이기 싫어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뿐인 딸 시집보낸 아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시댁이 예쁨 받으며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주 양반이었단 사실을 얼마 안 가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진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봐버린 겁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기술공으로 계시다 은퇴를 하신 아빠는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귀농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제가 보고 싶다고 갑작스레 서울로 올라오셨고 며칠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사장님께 말해 알바를 잠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빠께만은 절대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눈치채신 건지 남편이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저의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딸 김서방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여?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 김서방이 잘해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그래요. 그래?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고. 사실 아빠가 이렇게 우리 딸 찾아온 것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야. 할 이야기요? 그리고 아빠에게 들은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귀농을 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사놓았던 땅들이 주변에